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국어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가장 많이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사장에서는 그 답안지가 부족해서 더 이상 교체를 못 해주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은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좀 하면은 많이 해결이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천천히 읽고 또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에서 묻는 부분을 찾으면서 반드시 표시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부분을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어 기출 문제를 최소한도 3개년 그렇게 한 6회 정도죠. 그런 걸 여러 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 시간에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읽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국어 교과서도 읽은 적이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거 잘 유의하시고, 아무튼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밑줄 쳐 가면서 풀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국어 시험 시간에 이제 답안지 교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몰아서 정답을 표기하다 보면 밀려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답안지가 부족한 게. 예. 자, 그다음에 3번 밑줄 친 것의 정답은 밑줄 친 부분의 바로 앞 또는 뒷문장에 있다. 예. 그래서 밑줄 친 것은 바로 그 앞 아니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앞에 많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사람이라서 무심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그 의식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도 시험용으로 제가 이제 제시한 거 몇 가지는 좀 암기하다시피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예, 그리고 고전문에서 이런 걸 알아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로 바꾸면 됩니다. 모음. 그 다음에 올바름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내용이 보통 답입니다. 또 반대로 틀린 것,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보통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 가와 이런 가와 기억 이런 걸 잘 구별해서 골라야 돼요. 엉뚱한데 뭐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에 대해서 이런 동그라미 친 걸 고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된다. 예,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음절의 받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개로만 발음을 한다는 거. 알겠죠? 예. 근데 된 소리 대기는 기역이나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이것이 이제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된 소리 현상이 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국밥, 발전, 옷고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다음에 거센 소리는 이제 기역, 디귿, 피읍, 시읒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축하 이런 식으로 입학, 쌓고, 잡혀, 나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구개음화도 시험에 잘 나오죠. 디귿이나 티읕 발음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연철에 의해서 해도 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해도 지. 알겠죠? 해도 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디귿 발음이 지읒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같이가 아니라 같이. 알겠죠? 티읕 발음이 치읒 발음으로. 겉이다가 아니라 거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여자라고 그러죠. 양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량심. 왜냐하면 북한은 두음법칙을 무시하거든요. 예, 연세는 연세, 익명은 익명, 노인은 로인, 노동은 노동, 내일은 레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에서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안 지키고 우리는 지킨다. 그 다음에 소리의 축약입니다. 예,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음 탈락, 자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과 질이 합쳐져서 바느질, 여기 떨어지는 거죠. 솔나무에서 솔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탈락하는 거죠. 근데 모음 탈락은 모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기뻐에서 기뻐 이런 식으로. 예쁘어에서 예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비음화, 파열음과 니은, 미음이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된다. 예. 그래서 보면 국물. 알겠죠? 먹는, 깎는, 닫는, 반물, 그 다음에 안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죠.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로 난다는 거예요. 날로. 신라, 천리.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여기 있는 건 최소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나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그래서 떡볶이. 예. 사실 우리가 이거 의식하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다듬이, 손톱 깎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기역, 비역,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입니다. 예. 딱지가 아니라 딱지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섹시가 아니라 섹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된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희가 들어가는 거는 급히, 꼼꼼히, 익히, 익숙히, 특히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가 들어가는 거는 곰곰이, 샅샅이, 샅샅이, 그 다음에 틈틈이, 깨끗이, 더욱이, 일찍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가 이제 뭐 문자 보내고 그럴 때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되어를 넣어서 어색하면은 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문자,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할 때, 이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되어올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될 것이다. 그는 의사가 됐다. 이거는 이제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되었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어를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되가 된다. 포장되어, 포장되어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길게 해서 말이 되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음식이 이제 다 돼갑니다. 되어 갑니다.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 이 앞에 있는 되를 쓰고 어떤 때 뒤에 있는 되를 쓰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되고 되니 되면은 다 이렇게 앞에 되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배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어를 넣어서 어색하면 배이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배웠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내일 배워는 내일 배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이렇게 써야 되고, 요런 이렇게 다르다는 거 표현. 그 다음에 사이시옷입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그래서 아랫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는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돼요. 인모, 냇물, 제삿날. 예, 알겠죠? 예. 그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나뭇잎에서 여기도 니은이 이렇게 되죠? 소리를 하면은. 그럴 때 시옷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된 소리로 나는 거. 꼭지점. 그렇죠? 곧간.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제 된 소리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곧간, 찻잔, 순댓국, 횟집, 새빵, 아랫빵, 전기세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나올 때는 사이시옷을 써준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킴이, 예,
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도우미는 도움이가 아닙니다. 도우미가 아니라 도우미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돌보미, 나눔이, 노름. 알겠죠? 그 다음에 찌개, 육개장, 우더르. 웃돌이가 아니라 윗돌이. 또 숙회,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정표현, 못 부정문이 있고 안 부정문이 있는데, 짧은 못 부정문, 긴 못 부정문, 이건 뜻은 같은데, 의미는 같은데, 좀 길게 표현하느냐, 짧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는 술을 못 마신다. 그거나, 그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시지 못한다를 긴 못 부정문이라고 그래요. 못 마신다는 짧은 못 부정문. 안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술을 안 마신다. 짧죠?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깁니다. 네. 높임 표현.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를 높인다. 직접 높인 사람.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신다.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은 그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걸 높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키가 크시다. 할아버지의 귀가 무척 밝으시다. 알겠죠? 키는 그 사람 바로 본인은 아니죠. 그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몸의 일부분인 거죠. 네. 단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으나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낮을 때는 높임을 제약한다.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낮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알아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릴까봐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근데 아무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시오. 그러니까 너 교무실로 오시래 그러면 철수를 높이는 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게 되니까 오라시오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서술의 객체를 높인다. 철수가 선생님께. 예, 그러니까 주체는 철수죠. 객체가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또 상대 높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이렇게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5번 피동 표현입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행위를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게 이제 행위라는 게 동이고 당한다는 게 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피동전미사 리, 히, 기,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다는 능동이에요. 물리다는 피동이고 당하는 거죠. 풀다는 능동이에요. 근데 풀리다는 피동,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다는 능동, 그 다음에 밀리다는 당하는 거니까 피동. 듣다는 능동, 들리다는 피동. 잡다는 능동, 잡히다는 피동. 업다는 능동, 업히다는 피동. 닦다는 능동, 닦이다는 피동. 잠그다는 능동, 잠기다는 피동. 꺾다는 능동, 그 다음에 꺾이다는 꺾는 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피동. 아시겠죠? 피동의 의미. 예, 그 다음에 명사에다 되다 이렇게 표현하면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사용되다, 호명되다. 알겠죠? 네, 피동의 의미. 사용하다는 능동이겠죠. 그렇지만 사용되다는 피동이죠. 그 사용되는 걸 사용을 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사에다 어지다, 못마하게 되다. 그래서 풀어지다, 꺾여지다, 써지다, 드러나게 되다, 맞게 되다. 이런 건 이제 피동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여지다, 되어지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사동은 이제 못마하게 하다예요. 동작을 시키는 거. 그래서 앉히다는 앉게 하다. 아시겠죠? 먹이다는 먹게 하다. 재우다는 자게 하다.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고. 알겠죠?
뭐 시키는 거. 그다음에 문장 성분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 독립어. 그래서 여기 색깔로 구별을 해놨죠. 우아 하면은 독립어예요. 보통 감탄사. 그 다음에 주어, 은근히가, 철수가. 뭐뭐다 그러면 보통 서술어 썼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 이렇게 많이 봤죠. 알겠죠?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어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는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교수가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되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가 뭐뭐가 되었다. 알겠죠? 부속 성분은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형용사, 뭐 니은이나 리을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어떤 책? 훌륭한. 알겠죠? 근데 부사어는 아어게지고 뭐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예. 자, 이제 국어의 특징 보겠습니다. 고대 국어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서동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삼국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말은 있었어요. 근데 글이 없었죠.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빌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서동요는 사구체 향가라는 거. 향가. 알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한자의 소리와 뜻, 훈을 빌려서 표현했다. 소리는 한자로 음이라고 그러고 뜻은 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자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땐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자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발음과 중국의 발음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자를 그대로 그 중국의 발음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음차, 선화공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음차라고 그래요. 선화공주도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차는 이제 이건 님주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갖다 여기다 빌려서 또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와 뜻을 빌려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훈민정음 서문하고 소학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점을 사용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 만들어질 때는 방점이라는 걸 썼어요. 이렇게 점을 찍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높낮이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어두자원군이 존재했다.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이런 거는 뜨들 이런 식으로 어두의 자원군이 있었다. 그래서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실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린 이응, 그 다음에 반치응, 그 다음에 옛이응 이렇게 된 겁니다. 꼭지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아래야,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은 비읍 이렇게. 알겠죠? 또 이 당시에는 연철을 했습니다. 이어적기. 예. 지금은 이제 분철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 이가 아니라 이게 일로 붙어가지고 이제 말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연철입니다. 놈이가 분철이고 이게 연철이 되면 노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구개음화 배웠죠? 그러니까 펴지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펴디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의미 이동. 의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백성이 그러면은 이 어린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어여삐는 어여쁘다.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의미가 달랐다는 거. 근데 의미가 축소됐어요.
펴지 못할 놈이 한이라 많으니라 이렇게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놈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놈은 남자한테 붙이는 그 용어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지금은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다음에 28자인데 초성이 이제 자음이라고 그러는데 17자가 있었고, 중성은 모음, 그 다음에 11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옛니은, 초록색으로 표현했죠. 옛니은. 그 다음에 여기 여린이은, 그 다음에 반치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아래는 게 있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근대국어는 이제 동명일기, 독립신문 창간사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내는데, 이때 되면 이제 방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니음과 반치음이 사라지고, 이것도 모음조화가 파괴된다. 모음조화라는 게 그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양성과 음성이 같이 쓰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명사어음이 기가 쓰였다. 밝기. 밝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명사가 아니죠. 근데 거기다 밝게다가 이제 기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띄어쓰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갓한 것이.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제 가, 탄, 거, 시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제 분철, 띄어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명일기.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렇거든요. 이건 이제 기행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경대에서 일출을 보는 광경을 갖다 여성의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서 했다는 거. 알겠죠? 네, 여성의 섬세함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이 글에.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해입니다. 해. 일출 광경이니까. 해의 모습이 변화해 가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에 해당하는 게 회오리밤, 큰쟁반, 수레바퀴. 알겠죠? 예. 그다음에 고려가요. 고려가는 청산별곡, 가시리, 정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 3, 2조로 쓰여졌다는 거. 가시리 있고, 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세 번을 끊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삼음보라고 그러고,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후렴구가 발달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이별, 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것이 주제였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조는 이제 3장 6구라고 그래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알겠죠? 예. 그래서 6구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4, 3, 4, 3, 3, 4, 3, 5, 4, 3 이렇게 하는데, 종장의 첫 세 글자는 보통 지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딴 거는 한자가 더 많거나 적거나 뭐 융통성이 있는데, 종장의 첫 세 글자는 반드시 지킨다. 알겠죠? 예. 그리고 주제는 주로 이별, 그리움, 실험, 자연예찬 이런 것들이다. 그게 가사문학입니다. 가사는 이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성산별곡. 이게 이제 송광정철의 4대 가사예요. 예. 그래서 송광정철이, 그 다음에 이제 상춘곡이 있습니다. 전국인이 쓴. 그래서 이제 삼위인곡을 보면은 송광정철이 썼고, 이 몸 삼키실 때 니물조차 삼키시니. 그래서 이게 3, 4조로 됩니다. 3, 4조. 그래서, 이게 종장, 시조에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조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3, 4조 아니면 4, 4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융통성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뭐, 종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사음보, 4번 끊어서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조는 삼음보라 그랬죠? 그리고 내용은 충신 연군지사. 연군이라는 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충신 연군지사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계절로 나눠서 봄에는 매화에 비유했고,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달과 별, 겨울에는 백설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상춘곡은 이제 전국인이 있었는데, 홍진의 무친분대 인해생의 어떠한 고, 이것도 사음보죠? 그리고 3, 4조예요. 알겠죠?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낙천적인 내용이다. 상춘. 상춘이라는 게 봄을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봄춘자 써서. 그리고 3, 4조 아니면 4, 4조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시 중에서 이제 이육사가 쓴 절정,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 나오는 시 중에서, 출제되는 시 중에서 뭐 남성적인 시다 그러면 보통 이육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매운 계절이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게 이제 일제의 가혹한 현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몸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A는 B이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또 강철로 된 무지개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예, 무지개는 보통 강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약간 부드럽고 아름답고 뭐 이런 희망 섞인 그런 건데 강철하고 왠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모순된 것 같지만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혹한 현실이지만은 희망이 보인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아시겠죠? 이 비유법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유법은 A는 B이다. 초록색으로 표현해놨죠? 그리고 역설법은 모순된 표현 같지만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 때 그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들길에 서서 신석정입니다. 희망과 이상을 잃지 않는 굳센 삶의 의지다.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쵸? 희망, 이상, 굳센 삶의 의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저문 들길은 왠지 좀 어두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푸른 별은 뭔가 그 밝은 미래, 희망, 이상 이런 걸 뜻하죠. 이런 걸 대조법이라고 그래요. 대조법. 그 다음에 진달래꽃 김소월이죠. 우리 민족의 뭐 국민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시죠. 그래서 이별의 정황과 승화다. 그러니까 뭐 이별 승화라는 게 좋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적이다. 김소월은 그 남자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적인 시다 그러면 보통 김소월의 시를 얘기합니다. 수미상관식은 뭐냐면 수가 머리예요. 머리. 한자로 머리고, 그 다음에 미는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상관식 기법이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프다는 걸 갖다가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이걸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은 보통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보통 색상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엄마의 누나야, 그게 나오는 거고. 근데 청각적 심상은 이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김광균의 서리야. 그러니까 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는 소리가 그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같다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촉각적 심상은 보통 서늘한 아니면 따뜻한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래서 김종길의 성탄제.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그 밖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 옷자락에 서늘한 그 느낌 드는 거, 그걸 표현한 겁니다. 후각적 심상은 이제 냄새.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김동완의 산 너머 남촌에는. 미각적 심상은 이제 뭐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박모글의 물새알 산새알. 공감각적 심상. 이거는 이제 여러 개가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른 색상이죠. 종소리는 청각이고, 그래서 이제 시각과 청각이 함께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근데 금빛 게으른 울음. 그래서 금빛은 이제 그 시각이고, 그다음에 울음은 이제 청각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표현된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수사법.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직유법. 자, 뭐뭐 같은, 뭐뭐처럼 하면 이게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이성화에 빼앗긴 들에도 공은 오는가에 나오는 표현이고, 내 눈은 같이 생긴 꽃이요. 서정주의 국화협에서.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 가치가 나면 무조건 직유법이다. 은유법은 A는 B다예요. 내 마음은 호수이다. 이런 A는 B이다. 그래서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A는 B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다. A는 B이다. 예. 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는 A는 B이다. 이런 표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어떻게 눕죠?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건데, 그리고 울었다. 이런 게 전부 사람처럼 어떤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반복법은 이제 반복을 통해서 뭔가 보통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고려가의 가시리에. 그 다음에 대조법은 내용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짧고 길다. 달면 삼키고 뱉는다. 이런 거. 알겠죠? 대꾸법은 이제 꼭 반대라기보다도 비슷한 어구를 늘어넣어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운율감을 준다는 거.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건 의미가 반대인 건 없죠. 예. 그 다음에 서리법이라는 것은 뭔가 물음을 통해서 스스로 독자가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이에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잊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들 같으면, 너희들 같으면 이게 잊히겠니? 이런 걸 물어보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역설법, 이거 이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니까 강철하고 무지개는 왠지 안 어울리는 거 한 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려운 현실과 미래의 어떤 희망, 꿈, 이상 이걸 같이 표현한 거죠. 또 조금 전에 했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예. 어떻게 아우성이 소리가 없습니까?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치는 게 아우성이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만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깃발을 통해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찬란한 슬픔. 슬픔은 보통 찬란한 표현을 안 쓰거든요. 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님이 갔는데 어떻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속에 그 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 뜬 장님. 그렇죠? 장님은 앞을 못 보는 건데 눈 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반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무지한 걸 얘기한 거죠? 무지몽매한 거. 근데 반어법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기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진짜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슬프다는 걸 표현한 거죠. 또 청유형은 뭐뭐하자, 뭐뭐하세, 뭐뭐합시다. 이런 걸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설은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쓴 글이다. 그래서 이런 걸 허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구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구라는 것은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있음직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자,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이며 내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김유정의 범범. 교과서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는 관찰자로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1인칭은 내가 주인공이면서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거고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찰자일 뿐이야.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이것도 구별을 잘해야죠. 그래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부분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표현하는 걸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근데 전시적 작가 시점은 심리까지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독자의 상상력을 해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3인칭 전시적 작가 시점은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거 상당히. 왜? 작가가 전부 써주니까, 심리까지. 그래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박지원의 허생전,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소설의 구성은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지문을 주고 윗글은 소설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고대 소설의 특징입니다. 옛날 소설. 옛날 소설은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행복한 결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끝이 좋아요. 그리고 우연적인 사건이 참 많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이 다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착하게 살려는 거. 그리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 알겠죠? 예. 그리고 희곡은 이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그래서 무대를 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거. 연극 대본. 알겠죠? 예. 희곡의 3대 구성 요소는 해설, 지심은 대사 이게 있습니다. 그래 해설은 뭐냐면은 이제 등장인물, 장소, 무대 등을 설명하는 글이다. 보통 희곡을 펼치면은 이런 설명이 쭉 나와 있죠. 때는 뭐 1940년대 뭐 저기 부산 항구 무슨 동에 어디 뭐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심은 등장인물의 동작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로서 이제 그 가로로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사가 있는데 그 가로를 해놓고 고개를 쳐들며 이렇게 하면 고개를 쳐들면서 그 대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사는 대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걸 대화라고 그러고 혼자 하는 걸 독백이라고 그래요. 또 객석을 향해서 말하는 건 방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희곡은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 공간이라는 그 장소, 공간적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그 공연을 하는 거죠. 알겠죠? 또 행동과 대사의 문학이다.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사를 한다는 거. 또 조선시대에는 이제 봉산탈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희곡입니다.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위한 대본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험에 나오면. 이 장면 단위. 씬 넘버예요. 이게. 그래서 영화는 그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편집을 하거든요. 예. 왜? 그 장소를 나중에 또 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영화에서 그 장소가 나오는 부분을 전체를 다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면 번호를 다 써놔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쭉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교과서 오수묵의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수필은 이제 체험이나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뭐 초등학생도 쓸 수 있고,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비전문성이다. 뭐 그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개성적이다. 그래서 또 정약용의 수호제기, 박정화의 책세집이 있습니다. 설명문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제대로 그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김정수의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 있습니다. 논설문은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설득하는 걸. 그래서 이건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은 객관성, 논설문은 주관성. 홍성욱의 기초과학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명 방법, A는 B이다 이렇게 한 걸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의미한다. 이건 정의. 예, 그 다음에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근데 비교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걸 비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구와 축구에 관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조는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것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씨름은 남성의 놀이이고 글에는 여성의 놀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분류는 나누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고 위는 그 설명 방법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고르시오 그러면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문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 실존 인물의 삶을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는 간송 전용필. 그렇죠? 또 보고문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할 결과를 쓴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어는 내용 자체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독해력을 본다고 할 정도로 그냥 글을 읽으면은 그 안에 답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출 문제를 반드시 꼭 풀면서 여러 회를 풀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